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맞아볼게요.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질문 주시고 하시는 분들, 뭐 질문이든 뭐든 일단 대화에 참여하시는 분들, 8월 1일 전국 모의고사 무료 응시권 드립니다. 자, 질문 중 하나가 이제 행정소송법 19조 단서 원처분제와 재결주의에서 자,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 똑같습니다. 위법 하자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때는 하자 쓰고 어떤 때는 위법 쓰는데 상관없어요.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 자체에만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 그때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나, 자,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뭐 위법으로 바꿔도 되고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하자, 위법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이제 두 번째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 자, 원고 적격을 검토하라라고 돼 있는데, 또는 뭐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하라, 또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를 검토하라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원고 적격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자, 당사자 적격. 당사자는 원고나 피고를 당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은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을 합친 얘기죠. 요거는 이제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을 다 합쳐서 우리가 당사자 적격이라고 이제 표현해 줍니다. 근데 지금 소를 제기했고 소를 제기한 갑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느냐는 얘기는 곧 원고 적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원고 적격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지만, 때로는 당사자 적격이 있냐라고 물으면 똑같다는 거, 원고 적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또는 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겠는가, 뭐 똑같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 이익, 당사자 적격 또는 뭐 원고 적격, 이렇게 소를 제기했는데 그 사람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라고 하면 원고 적격을 물어보는 거고, 자, 소를 제기하는데, 자, 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다. 교육부 장관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 그 말은 뭐 교육부 장관은 소를 당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피고 적격이 있느냐라는 물어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원고 적격, 당사자 적격, 법상 이익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때 이렇게 원고 적격을 물어봤는데 다른 소송 요건을 쓰면은 가점이 되겠느냐? 자, 원칙적으로는 뭐 가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소가 적법한지를 검토하라. 그러면 소송 요건을 다 검토하라는 얘기죠. 또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소송 요건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소송 요건을 다 검토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 모든 소송 요건이 다 쟁점이 되는 사안은 거의 없어요. 몇 개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는 굳이 문제에서 주된 쟁점 중심으로 검토하라는 말이 안 쓰이더라도 소송 요건 다를 같은 비중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소송 요건 중에서 원고 적격 그리고 제소 기간이 문제된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자세히 쓰고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게,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런 점에서 뭐 문제가 없다 간단히만 언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그냥 아예 딱 대놓고 협의의 소이익 또는 뭐 대상 적격만을 검토하라, 뭐 원고 적격만을 검토하라, 이렇게 문제에서 딱 제시하면은 그 부분만 쓰시면 돼요. 나머지를 더 쓴다, 사실 뭐 아예 뭐 배치표에 아예 없어요. 채점 기준표에 아예 그냥 나머지는 없습니다. 원고 적격에 관해서 쓰라 없는 원고 적격만 쓰시면 돼요. 자, 물론 내가 나머지 소송 요건도 더 쓰고 싶은데 쓰면은 가점이 되지 않을까? 채점자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가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가점이 되는 경우는 문제 3개 중에서 나머지 2개는 잘 썼는데, 근데 2개 말고 하나 문제 3개 중에서 이제 2개는 잘 썼는데 이제 하나는 잘 못 썼네. 근데 나머지 2개 쓴 거 보니까 공부 되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문제 하나를 잘 못 썼네. 근데 문제 하나에서 꼭 물어보진 않았지만 다른 부분도 막 썼네. 확실히 공부 많이 한 건 맞아. 그러면 이제 채점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첫 번째 문제 해서 가점을 좀 줄 수는 있겠죠. 원하는 걸 안 썼지만 어쨌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등등등 하면은 관련 다른 쟁점을 쓰면은 조금 점수 가점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원고 적격 딱 집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원고 적격만 쓰셔야 돼요. 나머지 소송 요건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가점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좀 더 아는 게 있어서 더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원고 적격에 관한 부분을 더 쓰시면 돼요. 원고 적격에 관한 부분, 그죠? 그래서 뭐 예시답안에서는 학설도 그냥 이름만 쓰지 않았습니까? 권리보호설, 그다음에 뭐 법률상 보호이익설, 그 다음에 사실상 보호이익설, 그 다음에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마지막으로 적법성 보장설, 이름만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학설마다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자, 권리 갖고 법률상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권리 침해받은 자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견해다 등등. 자, 법률상 보호하는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자, 꼭 권리뿐 아니라 법률상, 특히 해석상으로도 인정되는 것도 다 원고 적격을 인정해준다 등등등. 뭐 소송상의 이익까지도 인정해준다. 적법성 보장설에서는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적합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해준다. 자, 이런 내용을 쓰면은 그게 다 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 적격 하나만 물어봤으면은 원고 적격 나머지 소송 요건은 쓸 필요 없다. 대신 가점을 얻고 싶으면 그 원고 적격에 관련해서 좀 더 아는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써주시면 그걸로 그냥 가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자, 우리 이제 예제 72번 볼게요. 자, 예외적 승인 또는 예외적 허가,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이죠. 자, 여기 이제 사법시험에서 한번 기출이 나왔었는데, 네. 이게 과연 뭐냐?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고 그 성질 써라. 요 정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관할 시장 A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원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이 말 그대로 제한되죠.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의 법적 성질을 밝혀라. 예외적 승인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 특징을 설명하시오. 여기서 이제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네. 그럼 이것도 기속행위 그렇진 않고 재량행위다라는 걸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쟁점이죠. 자, 갑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가 예외적 허가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예외적 허가다. 그리고 이제 그게 재량행위다라는 걸 밝혀주시면 돼요. 자, 2번입니다. 법적 성질. 자, 이게,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 허가. 여기도 뭐 신청하였다. 용어도 개발행위 허가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게 강학상 허가냐? 그렇진 않다는 거. 따라서, 허가와 예외적 승인이 다르고, 이건 바로 예외적 승인에 해당한다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 1번, 허가와 예외적 승인의 개념을 써주시면 되죠. 자, 허가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서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걸 얘기하고요. 예외적 승인은 자, 일반적 금지를 해제시켜서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건 똑같지만 상대적 금지가 아니라 억제적 금지. 총포 사용 억제시키고, 마약 사용 억제시키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억제시키고, 자, 요걸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 금지냐, 억제적 금지냐, 그걸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안의 경우입니다. 자, 역시 참고법령이 되어 있으면 참고법령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도 이제 참고법령을 활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사안의 경우 보면 갑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므로, 자, 두 번째 쪽 끝부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여기 이제 1조와 12조 1항 본문에서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 승인, 예외적 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폐기물 처리 시설은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다. 그래서 오로지 여기밖에 없다. 자리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목적이 달성된다 싶을 때, 그런 때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자, 어쩔 수 없으면 딴 데 가서 옳고, 여기서밖에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게 바로 예외적 허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위 허가는 일반적이지만 또 억제적 금지를 예외적으로 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외적 승인, 예외적 허가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즉, 참고법령을 활용해가지고 원래는 안 되는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이렇게 해준다라는 내용을 찾아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그 특징이죠. 자, 허가라면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겠지만, 자, 예외적 승인 같은 경우는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억제를 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걸 풀어줄지 말지 이런 부분은 재량행위다라는 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결론. 개발행위 허가가 뭡니까? 예외적 승인, 예외적 허가고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집니다. 라고 써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 73번입니다. 예방적 금지 소송 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죠. 이것도 의무이행 소송과 논의가 완전 똑같아요. 자, 내용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A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는데, 위 처리 시설의 예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을은 위 처리 시설이 설치되면, 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자기 집 옆에 생긴다. 아, 싫죠. 그래서 주거 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 개발행위 허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발행위 허가 예외적 승인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다툰다. 이웃들이 제기하는 소송, 환경상 이익,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만 되면은 얼마든지 원고적 격이 인정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기도 전부터 다툴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을이 위 개발행위 허가가 행해지기 전 미리 고려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수단을 검토하시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을 살펴보면은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뭐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의 생활상 이익, 주거생활 이런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뭐 결국 개발행위 허가가 하나 처분이니까 이 처분을 상대로 해서 다툴 수 있는 건 항고소송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만 되어 있지, 뭐 미리 뭐 해달라, 허가 못하게 막아달라 이런 소송은 없죠. 결국 이거 뭐 법에 없는 무명 항고소송 인정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반 쟁점.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무부 세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예방적 부작위 소송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의. 행정청이 장래 행할 위법한 처분을 부작위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주문을 어떻게 낸다? 피고는 뭐뭐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정 여부 의문행 소송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학설, 부정설입니다. 부정설은 열거 규정이다.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한다. 자, 부정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설, 예시 규정이다. 실질적 권력 분리 원칙으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 절충설입니다. 처사다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라는 견해죠. 자, 우리 판례 의문행 소송과 똑같아요. 부정합니다. 자, 건축 건물에 뭐 준공 처분을 하에서는 안 된다. 뭐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청구는 우리 현행 행정소송상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자, 우리 검토입니다. 자, 검토를 둘로 나눠놨어요. 즉, 첫 번째 검토는 자, 긍정설의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긍정하는 것이, 허용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검토를 내리셔도 되고요. 또는 검토 2처럼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즉,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소송 요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재판하기가 어렵다.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마치 오늘 모의고사 문제 1번 문제 의무이행 소송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라라는 문제인데 거기서는 검토 두 번째 걸로 내렸죠.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의 소송 요건 규정이 없으니까 부정함이 타당하다,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렸는데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긍정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 검토는 둘로 나눠서 썼는데 아무거나 채택하셔도 됩니다. 자, 3번 결론입니다. 자, 을은 개발행위 허가를 행해지기 전에 시장 A가 개발행위 허가를 부작위하도록 하는 내용, 이런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만약 긍정설을 취한다면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자, 행정소송상의 수단을 물어봤기 때문에 꼭 소송뿐 아니라 자, 보전처분, 가처분, 집행정지 뭐 이런 가구제 수단도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자, 한편 판례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부정하고 있지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처분을 인정해서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무이행 소송도 그렇고 예방적 부작위 소송도 그렇고 가처분이 없으면 사실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의무이행 소송도 자, 내가 정말 꼭 필요한데 왜 나한테 도로조명을 안 해주는 거야? 나 진짜 도로조명 허가가 꼭 필요하단 말이야. 내가 사업하는데 도로조명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했는데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했다. 뭐 의미 없고. 자, 만약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된다면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했는데 빨리 도로조명을 허가하라. 라는 의무이행 판결이 나오려면은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난 빨리 그 도로조명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 할 수 있는 게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죠. 그래서 미리 허가를 받은 것처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예방적 부작위 소송도 마찬가지죠. 자,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우리 집 앞에 들어오면 나 큰일 나. 나 지금 막 기관지도 안 좋고 정말 안 좋은데 나 정말 빨리 죽을지도 몰라. 나 무서워 죽겠어. 내 집 앞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 그런데 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판결이 나오려면은 한참 걸려요. 이때 미리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미리부터 못하게 하면 아니 된다는 가처분을 미리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의무이행 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 수단을 위해서는 가처분이 인정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다가 일단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인정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예방적 부작위 소송 제기하면 된다라고 난 결론을 내겠다. 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가처분도 같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셔도 되고 또는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반대가 이제 반대로 내는 결론 다시 2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무명항고 소송을 인정하지 못한다.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에 따를 때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 다시 2를 보면 자, 을은 개발행위 허가가 행해지기 전에 시장 A가 개발행위 허가를 부작위하도록 하는 내용에 이런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부정설에 따라서 결론을 낸 겁니다. 자, 이렇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실효성을 위해서 인정하자고 얘기하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게요. 자, 이제 74번. 자, 거부에 대한 행정개입 청구권 실현 방법입니다. 자, 행정개입 청구권이 있다. 행정개입 청구권이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또는 부작위하는 경우,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변 보호를 해달라, 또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에게 뭔가 제재를 좀 가해달라, 이런 저 사람에게 뭔가 허가를 하면 안 된다 등등, 나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안 들어준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항고소송, 그리고 이제 국가배상 청구소송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항고소송과 국가배상 청구소송. 자, 그런데 이미 우리 2014년도 우리 시험에서 사례 문제에서는 부작위는 한번 나왔어요. 즉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경찰서장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부작위를 하고 있네. 여기에서 다툴 수 있는 항고소송이 뭐가 있겠느냐. 부작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개입 청구에 대한 부작위 부분은 한번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제 74번은 부작위는 아니고 이제 거부입니다. 거부.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행정개입 청구에 대해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있고 그래서 뭔가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부작위했고 그러면은 항고소송으로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내가 그 부작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면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거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거부 처분 취소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거부해서 내가 손해 입었으면 국가배상 청구소송 역시 또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다만 이제 역시 여기서 뭘 빠뜨리면 안 된다. 그냥 그 의무이행소송을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청했는데 거부나 부작위가 있었을 때, 자, 뭐 의무이행소송 그 부분, 의무이행소송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인정되면은 의무이행소송도 가능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도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 의무이행소송 인정 안 된다면, 그러면 이제 결국 거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만 가능하고, 자, 부작위의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하나만 가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배점에 따라서 무효 확인 소송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뭐 언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취소 소송 중심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제 73번 볼게요. 자,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장 A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고요. 시장 A는 이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습니다. 허가가 있어요. 다만 민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위 처리 시설로 인하여 환경 오염이 심각해질 경우 위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습니다. 바로 철회권 유보라는 부관을 붙인 거죠. 지금은 허가를 해드리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도 냄새난다, 뭐 등등등 건강 안 좋아진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철회권 유보에 관한 그런 부관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위 처리 시설이 가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과 달리 폐기물 처리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처음 예상했을 때는 폐기물 처리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에게 크게 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났네요. 이러면 주민들이 맨날 냄새나고 막 연기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이에 주민들은 위처리 시설로 인하여 평온한 주거 생활을 도저히 영위하기 어렵다고 여겨 시장 A에게 위 부관을 근거로 위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잘못 나간 건 아니에요.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또 재량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예외적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발적 사정, 예상치 못한 이런 폐기물 처리량 증가로 인해서 막 오염이 심해진다 등등. 자,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죠. 이것 때문에 취소 변경하는 거니까 강학상 처리죠. 그리고 미리 이렇게 강학상 처리할 수 있다는 철회권 유보를 부관으로 붙여놓은 상태였고요. 자, 따라서 자, 당신은 뭐 굳이 부관을 붙였기 때문에 뭐 당신이 뭐 할 수 있다? 법에 근거 없어도 가능하죠. 법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대방 부관을 붙였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허가를 받았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동의가 있는 경우죠. 또는 이렇게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겠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 당연히 부관을 붙였다, 미리 철회권을 유보했다, 이거는 곧 행정기본법에 따르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동의한 경우로도 뭐 충분히 그렇죠. 중대한 공익상 사정이 발생한 경우도 볼 수 있고요. 즉, 상대방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했다 등등등 사정 변경이 생겼다. 바로 이렇게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이런 경우가 개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죠.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이제 뭐 상관없어요. 동의가 있는 경우는 뭡니까? 그건 이제 사후부관의 문제죠. 사후부관의 문제고. 어쨌든 예전부터 판례는 철회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된다.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면은 개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바로 그렇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이제 철회권을 미리 유보한 경우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어쨌든 요 경우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철회권을 행사해라. 네가 철회권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행사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A가 이를 거부했죠. 자, 위 부관을 근거로 한 의뢰 요구에 대한 시장 A의 거부 행위와 관련해서 의뢰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권익보호를 자, 국가배상 청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했는데 그에 대해서 거부당했을 때 행정소송, 항고소송, 그리고 이제 국가배상 청구소송으로 다투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 딱 집어서 국가배상 청구소송,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기려면은 자,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고유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고 인과관계 뭐 등등 이런 공직고과 위손인 국가배상법 2조에 따른 요건이 쭉 갖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쭉 갖춰져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렇게 거부나 부작위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느냐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자기하지 않고 거부나 부작위했다는 점, 자기 의무가 있다는 점. 자, 두 번째는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 판례는 이제 상당인과관계 쪽으로 많이 판시하기도 하죠. 이제 사익보호성이 없으면은 설사 그 법을 어겨서 자기해야 되는데, 즉 철회권을 행사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철회권을 행사했어야 되는데, 자 그걸 하지 않은 것이 설사 법에서 시킨 대로 안 한 거라 치더라도, 자 그 내용 자체가 취지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면은 사인에 대해서까지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니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배상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의 두 개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고소송이죠. 자, 신청했다가 거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 무명항고소송으로는 의무이행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법에 있는 소송으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이죠. 근데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뭐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뭐 필요 없으니까 굳이 여기서 이제 취소소송 중심으로 쓰시면 됩니다. 배점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자, 취소소송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신청했다가 거부했다. 여기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거부행위 자체가 거부처분이냐 아니냐죠. 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는데, 자, 그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법신 세 가지를 갖춰야 되죠. 공권력 행사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자, 거부로 인해서 법률상 지위, 법적 지위, 권리 의무에 변동이 생겨야 되고, 마지막으로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나 또는 뭐 취소소송 이렇게 대상적격 부분을 판단할 때 행정개입 청구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갑에게 행정개입 청구권이 있다면 이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이 개인적 공권, 이게 바로 신청권이기 때문에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으니까 거부처분이 맞다는 점. 또 하나, 자 이렇게 행정개입 청구권을 가졌다는 거, 행정개입 청구권의 성립 요건 자체가 개인적 공권은 강사가 성립 요건이죠.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청의 개입 의무. 두 번째 사익보호성. 이 강사 두 개를 갖춰야 개인적 공권인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건데, 자, 이 두 개를 갖춰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순간 국가배상도 인용이 가능하죠. 왜? 부자기가 유법합니까? 부자기가 유법하려면은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행정청의 개입 의무, 개입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요건이에요. 또, 자,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거부나 부작위가 유법하다고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 근거법규가 사익보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행정개입 청구권도 똑같아요. 자,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근거법규가 사익보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사, 사도 필요합니다.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요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순간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도 부작위나 거부가 유법하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공통적으로 우리가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되더라. 그에 따라서 국가배상, 뭐 행정소송은 이제 취소소송 대상적격이 인정되더라. 다만 이제 의무이행 소송 하나 언급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1번 쟁점 볼게요. 자, 의뢰 A시장에게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였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나는 후발적 사정, 강학성 철회에 해당하죠. 자, 철회 여부는 A시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느냐? 만약 이게 행정개입 청구권 요건만 갖춘다면은 그때는 단순히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철회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재량권이 영으로 추측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의뢰계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고 그 실현 방법으로 국가배상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자, 2번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 여부, 행정개입 청구권 의의를 써주시고요. 자,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판례 검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행정개입 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강사죠. 강행법규 그리고 사익보호성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4번 사안의 경우 볼게요. 자, 을은 주거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생명신체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고 또 A시장의 철회권 행사로 유해가 제거될 수 있고요. 을 혼자 스스로는 어렵죠. 따라서 재량권이 영으로 추측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A시장의 개입 의무, 행정권 발동의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사익보호성 관련해서 역시 참고조문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참고조문이 이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자, 여기에서는 법의 1조에서 목적이 뭐냐?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확보,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바로 이 목적만 보더라도 이 법은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사익보호성을 이끌어낼 수 있죠.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철회권을 행사해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걸 실현 방법, 국가배상 소송이죠. 근데 사실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왜요?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이게 이미 우리 2020년도 시험 최근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사고가 나고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마느냐가 23점짜리로 한꺼번에 묶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 책임 관련된 부분들, 자폐법 관련된 부분들은 나왔고 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국가배상 관련된 쟁점은 우리 사례 문제로 4년 주기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나왔으면은 2024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고 한동안은 좀 나올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어쨌든 이 전체적인 논의만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사례 문제에서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5조는 달라요. 5조. 자, 2조 책임은 이제 한동안 안 나오겠지만 자, 5조 책임은 얼마든지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밖에 이제 안 나온 부분들 뭐 이중배상 금지 부분들도 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크게 2조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만 5조만큼은 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우리 시험에서 2011년도에 부작위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느냐라는 문제가 사례로 나왔는데 2011년도 바로 다음 해에 2012년도에는 영조물 책임, 5조 책임 교통신호기가 고장난 사건 가지고 50점짜리 1, 2, 3번 문제가 다 그 관련된 문제로 해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조 관련된 국가배상 책임이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이 2011년도에 나왔는데 1년 후 2012년도에 야 국가배상 나왔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지. 바로 다음에 이번에는 5조 영조물 책임으로 50점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2조 책임 관련된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는 거. 2020년도에 나왔으니까. 하지만 5조 책임은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뭐 2조 책임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쭉 다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가배상 가능하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항고소송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겠느냐는 부분인데, 자, 정확히 뭐, 여기에 대해서 신청했다 거부당했으니까,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라가 아니고, 그냥 행정소송을 검토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의무행 소송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문제가 이게 폭탄형으로 이렇게 막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것만 해도 한 50점짜리는 되겠네. 이렇게 문제 안 나오죠. 쪼개서 나옵니다. 쪼개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 뭐 예전 사법시험 기출 문제였으니까 자 우리가 준비할 때는 하나씩 쪼개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문제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문제처럼 모의고사 문제처럼 의무이행 소송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행정소송 중에 의무이행 소송을 검토한다. 그 내용 양가로 이번 내용 보니까 의무이행 소송의 제기 가능성 똑같죠. 우리가 오늘 모의고사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모의고사 해설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방가로 4번 검토 및 사안의 경우로 한번 볼게요. 자, 검토 및 사안의 경우도 이제 둘로 나눠놨습니다. 의무이행 소송을 허용하자는 입장과 허용하지 말자는 입장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먼저 방가로 4번 보시면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국민의 실효적 권리 구제, 즉 국민의 권익 구제 확보를 위해서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을은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 소송 요건은 어떻게 할 건데? 자, 그 소송 요건은 이하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같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이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이니까 거부처분 취소소송처럼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 방가로 4번. 자, 이번에는 의무이행 소송을 부정하는 견해예요.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의무이행 소송에 소송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내주셔도 되고요. 오늘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부정설의 입장을 취했었죠. 자, 다음에 이제 거부처분 취소송의 가능성. 뭐가 중요하다? 신청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신청권이 뭐다? 행정개입 청구권이다. 그래서 이제 방가로 1번 문제점 쓰고요. 방가로 2번에서 대상적격 관련된 내용 쓰시면 됩니다.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법진 3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뭐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신청권이 있죠. 그래서 거부처분을 갖췄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셔서요. 자, 예제 75번 볼게요. 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인데 역시 요 부분 오늘 단문으로도 나왔죠. 단문으로는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겠지만은 뭐 사례 문제로는 뭐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019년도에 우리 시험에서 사례 쟁점으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나왔습니다. 2019년도 사례 문제 1번 문제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 처음엔 이런 사유로 거부했다가 나중에 소송 중에 다른 사유를 들이밀고 있다. 이건 뭐 허용되는가 이런 식으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2019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나올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굳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기본 강의나 이런 데서 사례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했던 부분이니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예제 76번입니다. 사정 판결이죠. 자, 사정 판결 이거 역시 뭐 오늘 모의고사 세 번째 문제죠. 세 번째 문제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뭐 굳이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는 자,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사실 안 썼습니다. 해설에 아예 예시답안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제 76번 문제를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부분을 볼게요. 네 번째 줄 끝부분, 즉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 자, 자, 을은 이제 새로이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을이 이미 많은 시민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 판결을 해줄 것을 주장하였다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안 했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느냐는 거는 사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정 판결의 요건을 갖췄는지만 검토하면은 충분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 보여주면은 가점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자, 사안에서는 뭐 사정 판결을 해줄 것을 주장했지만, 자, 설사 의리 사정 판결해 줄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록에 그런 사정이 나타나 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쓰면은 무조건 가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뭐 요건만 검토하는 거니까 오늘 모의고사 문제가 똑같아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제 7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하는 경우죠. 직권을 하는 사정 판결을 하는 경우.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봤던 모의고사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죠. 자, 차이점만 하나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해설은 다 똑같고 차이점만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 하나만 다릅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제일 마지막 문장이 이 경우에 법원은 사정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사정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이 경우에 즉 사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요거 사정 판결했다가는 현저히 공무목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사정은 드러나 있는 상황. 이게 기록에 나와 있지만 자, 피고가 사정 판결 해달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사정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물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당연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을 써줄 필요가 없는데도 설사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거 쓰면 가점이 되고요. 어쨌든 직권에 의한 거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권에 의한 거. 자, 그래서 자, 여기 문제에서는 쉽게 사정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사정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 하지만 오늘 모의고사 문제는 좀 더 쟁점을 숨겨놨죠. 사정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바꿔놨습니까? 이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니까 무조건 그냥 단순한 기각 판결만 내려달라. 사정 판결을 내려달라는 주장은 위법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처분을 취소하는 게 현저히 공공목리에 반하니까 그래도 좀 기각을 해달라. 이게 이제 사정 판결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늘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사정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사정 판결을 내려달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져서 오늘 문제가 나왔다? 위법하니까 그냥 기각만 해달라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정 판결 주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정 판결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 이제 좀 더 쟁점을 숨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사정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사정 판결이 쟁점이라는 걸 쉽게 던져주지만 오늘 모의고사처럼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도 사정 판결 문제라는 거, 그걸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문제보다 더 치사하게, 더 쪼잔하게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된다? 참고조문에 사정 판결 조문도 아예 안 줘요. 사정 판결 조문도 아예 안 줍니다. 사실 오늘 문제는, 쟁점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참고조문을 보면은 사정 판결 28조가 딱 참고조문에 있네, 쟁점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사정 판결 조문조차도 참고조문에다 안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정 판결을 뭘로 찾아낸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처분이 위법하다고 써있어. 근데도 기각 판결을 한대. 처분이 위법한데 인용 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한다? 사정 판결이구나 라고 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오늘 모의고사랑 똑같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78번 간접강제인데 이것도 2019년도 우리 사례 문제에서 문제로 나왔어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 중요성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자, 79번 확정된 취소 판결의 기속력인데 자, 처음에 거부 처분을 했는데 그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속력이 발생하죠. 거부 처분이면은 재처분 의무라는 기속력의 내용이 발생하죠.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도 자, 그때 재처분으로서 또 한 번 거부했다. 근데 이때는 거부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져서 그거에 근거해서 거부했다. 가능하느냐? 기속력의 범위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기속력의 내용을 반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 역시 2019년도 우리 사례 문제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번 볼게요. 이제 80번. 자, 기속력이 위반한 처분의 효력입니다. 기속력이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건 당연하고 그 효력 무효입니다. 무효. 즉 위법하고 나아가서 위법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 무효라는 겁니다. 80번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안을 보시면 자, 갑은 자신의 형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을 부산해양경찰서장 을이 자살로 수사를 종결하자 자신의 형을 마지막으로 본 형의 부인인 병이 형의 죽음에 관해 진술한 조서 내용에 대해서 자, 경찰서장 을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관할 경찰서장 을은 병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였고요.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속력이 발생하겠죠. 자, 위 승소 판결 확정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네요. 그래서 위 정보 공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마련되자 을은 이에 의거하여 다시 거부 처분을 하였다. 자, 이렇게 자, 재처분 의무가 취소 판결이 확정돼서 재처분 의무가 생겼지만 그 후에 다시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그때는 거부 처분을 또 해도 됩니다. 이 거부 처분은 법이 얘기하고 있는 그 재처분이 맞아요. 재처분에 해당합니다. 재처분 의무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법이 얘기하는 재처분 의무에 딱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 후에 법령이 개정되면은 이건 뭐 어디까지나 뭐 기속력이라는 것은 처분시까지 사정에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시 이후에 법이 개정됐다. 여기에는 기속력이 미치지도 않아요. 또 처분시 이후에 법이 개정됐다는 내용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서 아예 판단되지도 않죠. 그 당시에는 있던 법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객관적 범위도 전혀 위반되지도 않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개정법령에서 이게 바로 예외죠. 당해 개정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정보 공개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때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면은 이 법령 규정에 따라서 자, 이미 신청 중인 거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아니라 종전 규정. 옛날 구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자, 구법상의 요건에 따르면은 자, 신청 요건 다 갖췄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정보 공개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때 재처분은 공개를 해야 되는 걸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부할 수 있는 건 개정법에 따르면 거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법에 따르면, 구법에 따르면 거부할 수가 없다 싶으면은 이때는 이제 공개를 해야겠죠. 물론 구법에 따르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싶으면 그런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법은 어쨌든 절대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왜 개정법 하지 말고 예전법을 하라고 따르라고 경과 규정을 뒀으니까요. 자, 이 경우가 바로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재처분을 해야 돼요. 자, 예전법을 적용해야 돼요. 예전법을 적용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거, 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서 거부한다든지 등등등. 자, 그런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법을 적용해서 거부하는 순간 기속력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무효가 되는 거죠. 자, 1번 쟁점 볼게요. 개정법령에서 시행 당시 이미 정보 공개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둔 경우 자, 그런데도 을이 종전규정이 아니라 개정법령에 근거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했다. 이게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효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위법성의 정도까지 무효인지 아닌지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2번 경과 규정을 둔 경우죠. 자,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도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일단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다만 예외가 있죠.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바로 이게 이제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겠죠. 경과 규정이. 그래서 세 번째 줄 개정법령에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둔 것은 바로 행정기본법에서 얘기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죠. 따라서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기본법이 없던 당시에도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이거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하나 살짝 행정기본법을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따라서 을이 법령의 개정이라는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거부 처분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도 거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속력에 저촉되고 위법합니다. 자, 3번 위법성의 정도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당연무효다 취소다 걔네들이 믿겠지만 우리 판례입니다. 판례. 자, 기속력에 저촉된다 싶으면은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무효다라고 판시했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 검토 생각건데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으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맞다라는 걸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건데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행정소송법 30조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또 외견상 명백한 거 아니냐. 판결문이 이미 존재하는데 그 판결을 무시한 거죠. 따라서 외견상 명백하다는 거 판결 있고 또 법령 규정도 명백하잖아. 근데 그걸 어긴 거죠. 그래서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좀 더 배점이 좀 크다 싶으면은 위법성의 정도 물어봤으니까 무효와 취소에 관해서는 학설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 중대 명백설, 그다음에 명백성 보충 요건설, 구체적 가치 양형설, 조사 의무설, 중대설 이런 게 있는데 통설 판례는 중대 명백설의 입장이고 자, 중대 명백설에 따라 판단했을 때 이 경우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맞으니까 당연 무효다라고 써주는 거 당연히 가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논의를 조금이라도 써주면 좋죠. 배점에 따라 역시 된다 싶으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을이 재처분으로 수행한 거부처분은 뭐다? 기속력에 반하고 위법성의 정도는 당연무효다. 당연무효다. 그래서 문제에서 단순히 이 새로운 거부처분은 위법한가? 라고 물어보면은 위법하다, 적법하다 라고만 대답하고 끝나면 되지만 자, 그 효력은까지 물어보면은 무효인지 아닌지까지도 더 나아가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부분까지 보고요.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8월 1일 날 전국 모의고사 무료 응시권, 무료 응모권 드리니까요. 자, 수업이 끝나고 나서라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채팅창으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